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금리 인하 시점 가까워지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티프 맥클램 총재는 하원 금융상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필요 이상으로 제약적 통화 정책을 오래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를 너무 일찍, 너무 빠르게 할 경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췄던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3월 공장재 수주 1.6% 올라 예상치는 하회. 미국의 3월 공장재 주문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3월 공장재 수주가 전월보다 1.6% 증가한 5,845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애플 정규 2%, 시간의 7%대 급등, 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 애플이 사상 최대인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주주 환원책을 최대로 높인 결정입니다. 이날 애플은 이날 장마감 이후 회계연도 2분기에 90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과 주당 1.53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추정치는 900천만 달러였고 이익은 주당 1.5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나은 결과치입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최연강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밸류어 가이드라인에서 시장이 원하는 내용은 없었고 오직 자율성만 부각되는 내용이 담기면서 저PBR주 위주로 낙폭이 컸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 마감한 미국 증시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FOMC에서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가뿐히 소화했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85% 올랐고 나스닥은 1.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9%를 가뜩이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0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망치인 21만 2천 건을 하회하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탄탄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OECD는 현지 시간 2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과 같은 3.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중간 경제 전망 예상치인 2.9%보다 약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인데요. OECD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신뢰도도 개선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엔 이 실질 소득 증가와 정책 금리 인하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3.2%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가 간 경제 성장률 격차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직전 보고서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높은 차입 비용, 초과 저축분 감소 등으로 올해 중반부터 미국 내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은 0.2%포인트 높은 전망치를 보였고 인도는 6.6%포인트 훌쩍 오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강세와 통화 정책 기조가 완화하면서 올해 2.6%, 전망치는 0.4%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OECD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을 고려할 때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올해부터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인도의 8.5% 경제 성장률에는 약간의 부풀리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에서 6.5% 성장률도 꽤 괜찮은 수치라며 이 비관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덧붙였는데요. 이에 더해 그는 GDP 데이터의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 인도의 대기업은 반영하는 반면 이 중소기업은 미미한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경제는 민간 소비와 제조업 활동의 호조로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8.4%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6.6%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자본 지출에 집중하면서 연간 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인도 재무부는 인도가 2027년까지 GDP 5조 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인도의 민간 부문 투자가 더 강하게 회복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네, 애플이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많이 좋진 않았지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훨씬 나았다라고 표현이 가능한데요. EPS와 매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907억 달러로 전망치인 903억 달러를 상회했고 EPS 역시 1.53달러로 전망치인 1.5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매출은 163억 달러로 전망치인 158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상품별 매출은 아이폰과 맥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아이패드와 웨어러블 부문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어 1,1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을 4.2% 인상한다는 소식 함께 밝히면서 현재 애플 애프터마켓에서 6.54%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애플 관련 뉴스 짚어가겠습니다. 네, 구글이 2022년 한 해 동안 애플에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애플 브라우저인 사파리에 검색 엔진 기부값을 구글의 크롬으로 해주는 대가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독점 금지 소송 재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맺은 해당 계약은 이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데요. 미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과 관련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200억 달러는 법무부 주장을 반박할 근거인데요. 애플 수석 부사장 에디 큐는 이번 재판에서 구글의 애플 지급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애플 영업이익의 17.5%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파리의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을 자사의 빙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광고 수익 90%를 제공하겠다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모더나의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네, 모더나는 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코로나19 백신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분기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온 수치인데요.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당 손실은 3.07달러로 전망치인 3.58달러를 하회했고 수익은 1억 6,700만 달러로 전망치인 9,750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모더나 CEO인 스테판 벤셀은 회사의 규모 조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동사는 오는 12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미국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으면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모더나 12.6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다음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네, 장마감 후 코인베이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16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망치인 13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이에 더해 EPS는 4.4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09%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에는 회사의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암호화폐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그 이익만 하더라도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편 동사의 임원 4명을 포함한 내부자가 올해 1분기 총 3억 8,300만 달러의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가구업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웨이페어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직원 13%를 감원하면서 손실폭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줄인 건데요. 웨이페어는 매출과 수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달성했고 활성 고객도 전년 동기 대비 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동종업계와 마찬가지로 웨이페어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급증했다가 다시 위축된 후 1년의 해고 정리해고를 시행했습니다. 오늘장 웨이페어 16% 넘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대형 보험사인 시그나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동사는 예상보다 낮은 의료 비용과 약국 급여 관리 부문의 강세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그나의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특히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의료비 상승을 이유로 수요일에 연간 수익 전망을 낮춘 CVS 헬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시그나는 동사의 M&A 사업부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습니다. 오늘장 시그나 3% 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남아시아 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델라 MS CEO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3개국 순방에서 각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지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싱가포르에 동남아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나델라 CEO는 이날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말레이시아의 AI 혁신을 지원하고 모든 말레이시아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4년간 말레이시아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구축에 22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2,8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시장이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 0.73%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미국의 석유 공룡 기업 엑손모빌과 파이어니어의 인수합병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거래는 약 600억 달러, 하나로 82조 원 규모인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스콧 셰필드 엑손모빌 전 CEO를 이사회에 합류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엑손모빌의 파이어니어 인수를 막지 않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엑손모빌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미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퍼미안 분지는 미국 석유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오늘장 엑손모빌 0.18%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니오 살펴가겠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의 4월 차량 배송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시간 2일 홍콩 주식시장에서 니오 23% 상승한 43.85 홍콩 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니오 주가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니오는 4월에 15,62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6% 증가한 수치인데요. 니오는 올해 기준 현재까지 45,673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니오의 이런 강력한 성과는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 많은 선택권으로 가격은 더욱 경쟁력 있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중국의 틱톡이 약 3개월간의 대치 끝에 화해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니버셜 뮤직과 틱톡은 음악 사용료와 인공지능 정책 등과 관련한 대립을 끝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UMG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다시 틱톡 플랫폼에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두 회사는 UMG의 아티스트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새로운 프로모션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 생성형 AI와 관련 업계 최고의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UMG의 회장 겸 CEO인 루시안 그레인지는 틱톡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은 음악의 가치, 인간 예술성의 우선성, 창작 커뮤니티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틱톡이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 매각법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틱톡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만약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관련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 서울경제TV와 글로벌 이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우군 늘리려다 되레 손실, 이후연 체제, 숙부에 밀려 반쪽 전략.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OCI 그룹이 작년 5월 이후 이후연 회장의 취임이 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지주사 OCI 홀딩스와 사업회사 OCI로 분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1년 뒤인 지금 여전히 숙부들에게 밀린 3대 주주로 반쪽짜리 독립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 이후 첫 빅딜로 꼽혔던 한미사이언스와의 통합도 불발이 됐었고 우군 확보에 이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인데 신성장 동력 찾기 또한 난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로 오른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OCI 홀딩스 지분은 숙부들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회장은 부친인 고 이수영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매도했었는데 이 때문에 최대 주주를 둘째 숙부인 이화영 회장에게 내줬었고요. 더불어 첫째 숙부인 이보경 회장이 OCI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3대 주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인적 분할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오너들이 사업회사 OCI 지분을 OCI 홀딩스에 출자하고 OCI 홀딩스 신주를 받는 스와프 과정을 거치면서 오너 일가의 지분은 일부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겉으로는 1인 경영 체제지만 사실상 두 숙부가 힘을 실어줘야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완전한 독립 경영과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지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때문에 한미사이언스와의 빅딜은 사업 다각화뿐만 아니라 지배력 강화에 대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OCI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 결정 이후 주가는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친척 혹은 계열사 지분으로 경영권을 공격할 경우 방어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숙부들의 지분을 블록딜 즉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꼽혀지고 있고요. 부족한 자금과 이 회장의 경영에 대한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지배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묘수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OCI 홀딩스 지배 구조 및 주요 주주 현황인데요. 이후연 회장 6.62%를 보유하고 있고요. 첫째 숙부인 이보경 7.45%, 이화영 둘째 숙부는 7.49%에 여기로 추가로 지분을 더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두 숙부보다 낮은 지분의 이후연 회장, 이 인적 분할 강행 뒤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소식이고요. 금호석유화학 스와프로 90억 넘는 손실까지 보였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방어가 어려운데 지배력 강화할 실탄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대만과 이미지 센서 동맹 1위 소니 잡는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를 추격합니다. 이를 위해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와 협력을 하는데요. 이 제조 이원화 전략으로 생산 효율성을 키우면서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의 펜라이트 전략으로 UMC와 협력을 합니다. 이미지 센서의 경우 올해 상판 픽셀 웨이퍼는 삼성이 직접 생산하고요. 로징 웨이퍼는 계속 외주 생산하는 펜라이트라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외주 생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펜라이트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 공장을 집약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주요 공정은 삼성전자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공정은 외부 파운드리에 맡길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 제조는 삼성이, 로봇 청소기나 각종 가전제품에 탑재하는 저가 제품 외주를 주는 방식인데 주요 센서의 공정에만 집중하면서 설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석이조를 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외주를 맡긴 회사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인데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6%로 4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22나노와 28나노 등 레거시 파운드리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UMC와 손을 잡고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펜라이트로 전환하면서 외주를 첫 언급했는데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소니에 도전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적자늪 토종 OTT 광고형 요금제 꺼낸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기업들이 광고형 요금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OTT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한 사실인데요. 이 광고형 요금제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해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광고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나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이 최근 광고형 요금제 도입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만 최근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 사업부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연내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OTT 업체들이 광고형 요금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단연 실적 때문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OTT 기업 2023년 실적인데요. 티빙과 웨이브, 왓챠 모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5%, 그 뒤를 이어 쿠팡 플레이 23%, 티빙이 21%, 웨이브와 기타가 각각 13%, 8%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티빙은 도입 후에 29만 이용자를 유입했습니다. 앱 설치가 1.5배가 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조짐도 보여지고 있고요. 웨이브와 왓챠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 수 그리고 광고 수익 모두 뽑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다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밸류업 큰손 나선 연기금 총선 이후 7천억 폭풍 매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코스피 주식을 내다 팔던 연기금이 지난달 총선 직후부터는 쉬지 않고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국민연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이 궤를 맞춘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각각 7,038억 그리고 576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내내 순매수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증시 매수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는 좀 상반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관은 같은 기간 코스피를 1조 4,196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 변화를 두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이 밸류업의 속도를 내자 이에 발을 맞춘 행보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기관의 코스피 순매매 현황입니다. 우선 연기금이 7,038억 그리고 투신이 투자신탁이 423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조 8천억 넘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보험과 은행, 기타 금융 역시 순매도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연기금 월별 코스피 순매매 현황을 보시면 1월을 제외하고는 2월과 3월, 4월 모두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그 뒤를 이어서 기아와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등 다양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저PBR주 위주로 내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하루를 빼고 매일 사들이고 있고요. 4년간 국내 주식 축소 기조와 좀 딴판인데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정부와 증시 부양에 발맞춰 나갈 것이다라는 모습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이제 밸류어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뭐 인센티브도 없고 이 페널티도 없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좀 시장이 환호하지 않았죠. 네. 관련 내용 상세히 풀어주시죠. 네, 환호가 아니라 그냥 시큰둥했다라고 맞아요. 하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뭐 어저께 이제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이제 개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이제 1차 세미나가 개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나 아니면 뭐 거래소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기업 밸류업에 대한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을 삼았다라고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이제 의지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올해 초서부터 계속 이제 일본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들여오면서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아까 국내 증시를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정부의 이런 부양 의지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꾸준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장기적인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총선과 이제 맞물리면서 조금 좀 주춤거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이나 세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입법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입법 사항들을 정부안대로 추진을 하려면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을 이제 획득했어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일단 야당에서 얼마만큼 도와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어제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저께 뭐 나왔던 핵심 가치다, 뭐 핵심 뭐 특징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5개를 뭐 크게 뭐 볼 수는 있는데요. 뭐 화면에 지금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율성이나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의 책임, 뭐 이렇게 뭐 기업을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해서 주가 국내에 이제 저밸류 되어 있는 그런 증시를 좀 더 밸류업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뭐 5대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별도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 기업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했었던 게 좀 강제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라고는 하지만 금감이나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좀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총 8개의 이제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6일 날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날 이제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2번에서 이제 6번 사이의 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월 2일 날 이제 신규 발표한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그 관련돼서 좀 강제적인 그런 사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저께 나왔던 부분은 이제 강제적인 부분은 좀 없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의 주제는 자율성이었는데 시장은 확실히 자율성이란 단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시장이 반대로 환호했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저께 이제 나왔었던 내용 자체가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뭐 다시 이제 정리했다라는 수준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좀 시큰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 관련 그동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대표적인 이제 금융주나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PBR 된 종목들이 전일은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세제 혜택이라는 인센티브와 그와 같이 이제 강제적인 좀 이행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정부 이게 입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당장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부분이 이제 전혀 없이 이제 앞으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추진하겠다 정도 얘기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발표했었던 기재부 장관이 얘기했었던 향후에 이제 관련된 이제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입법 사항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 소득세를 이제 경감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내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들의 이제 개별적인 이제 자율적인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비재무적인 상황에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보면 주주 환원책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단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회사처럼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내려놓고 그와 더불어 이제 소액주들을 좀 더 이제 우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좀 퀘스천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강제적인 그런 내용이 좀 담겼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원했던 건 이 자율성과 강제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만약에 강제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개별 특성에 맞춰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일본인 같은 경우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강제성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PBR 기준으로 보면 1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에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대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가 굳이 내가 이거를 왜?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운영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배주주입니다. 지배주주의 뜻에 따라서 회사가 운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무시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자 회사들의 이제 상장이다, 그러니까 분할 상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분할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지배력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상황에 맞물려 있는데 과연 그런 이제 지배주주한테 선의의 그런 이제 생각을 기대해 본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순수했던 생각이었던 것 네. 같네요. 네, 인센티브나 페널티브가 있어야지 기업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는 일단 시장은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도 저PBR 위주로 계속 매도세를 보였는데 확실한 분위기 전환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이런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네.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투자자들이 좀 이제 빨리빨리라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법과 관련된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법이나 세법 등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개정은 여야의 이제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떠한 생각, 약간의 지금 성격,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점을 찾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야가 모두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데는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그런 이제 흐름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세미나나 뭐 간담회가 나왔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뭐 희비는 갈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내용이 2월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주가에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이제 5월달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뭐 세부안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네. 기대감 때문에 최근 좀 올랐었고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무너지면서 조금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세미나는 했지만 추가적인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이제 수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금융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융주에 대한 이제 수혜를 기대하는 이유는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PBR인데다가 ROE가 그렇게 낮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이제 그 배당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내에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핵심 키워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금융기관들의 지금보다 높은 이제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저께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00억 달러라는 이제 대규모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하니까 주가도 이제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금융주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자사주 취득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ROE가 높은, 그러니까 저PBR이면서도 ROE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밸류업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주 환원책으로 금융주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개별 종목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그리고 급락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YC캠 같은 경우는 뭐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YC캠이 움직여주면서 지금 오히려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저항대 돌파로서 마무리해주다 보니까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 YC캠이 또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신고에 대한 리스크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유리기판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모멘텀의 섹터들이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뭐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뭐 CX 뭐 이런 한쪽 테마에 몰린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인데,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리기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또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되어 있는 137억 규모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137억 규모 또 이제 공급한다 이런 계약 뉴스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역시나 이제 저항대, 단기 저항 돌파 이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추가적인 상단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테스트와 별개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파인DNC. 파인DNC 같은 경우도 뭐 시간에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어떤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 모멘텀 반사이익을 크게 가져간다고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 및 자동차 제조 부품 관련되어 있는 그냥 반도체 쪽으로 그냥 엮이는 부품으로 엮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 움직임 나와주는 게 좀 확인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뭐 바닥에서 지금 뭐 하방 추세 돌파 끝나고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리는 구간대에서 움직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 뭐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앞서 반도체였다고 하면 네 번째부터는 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의 이슈인데요. 삐아라는 종목이 네 번째입니다. 삐아. 그래서 삐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뭐 사실 뭐 신규 상장이죠. 신규 상장되고 뭐 급등락이 워낙에 잘 나와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단타가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삐아가 움직여주는 이슈를 가지고 봤을 때는 어제장의 시간에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의 주요 주주죠. 이제 대주주들, 최대 주주들, 주요 주주, 뭐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뭐 지분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주요 주주에 대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왔을 때 직전 분기 대비해서 직전 보고서 대비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지분이 63%나 증가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누군가가 이 지분이 6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호재로 또 볼 수도 있겠죠.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시가총액이 거의 한 1,800억 정도인데 6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이 종목이 1,000억도 되지 않는 이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개인들이 또 달라붙기도 한다.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아시아 CM입니다. 코아시아 CM.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 않는데 150억 규모의 베트남 종속회사 주식이 처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억이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의 그 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모멘텀,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그래서 오늘 제일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같은 경우는 코아시아 CM을 주목해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입니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인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150억을 이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보를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현금이 150억이 생긴 겁니다. 이 150억을 가지고서 이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뭐 예전에도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급등하기 심했을 때 그냥 2차 전지에 투자한다 이것만 가지고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것처럼 이 코아시아 CM이라는 기업이 뭐 150억 가지고 갑자기 뭐 AI 사업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가 뭐 언급이 나와줘도 또 오르지 않은 AI 테마에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150억을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보면서 좀 들고 가면 좋으실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의 급등주 탑5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개별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코아시아 CM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 급락한 종목도 살펴봐야죠. 탑5 종목과 함께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유의해야 되는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에 급락한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건 일단 우선주들 움직입니다. 우선주들 움직임인데 우선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뭐 급등 나왔던 전선, 전기, 전력 쪽으로서의 이런 이 우선주들이 많이 급락이 나왔고요. 사실상의 이 우선주 대비해서 원래 종목들은 그렇게 그 시간에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대원전선 우죠. 대원전선은. 그래서 대원 전선보다 오히려 지금 시간에 말도 안 되게 움직이나게 대전수 우는데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빠지는데 오르는데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에 그냥 뭐 원래 이 대원 전선이라는 보통주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냥 시간에 아무래도 이런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 양 자체가 적어요. 거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간에 개인들의 이 물량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 역시도 이제 전기전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수혜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양전기 우. 두 번째로 계양전기 우 같은 경우도 뭐 계양전기 우는 단기 과열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뭐 거래도 뭐 사실은 별로 없는, 그냥 우선주로서의 하락, 전기전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지만 우선주로서의 하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위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위드텍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가 붙습니다. 이제 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방시세가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방시세 분출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악성 매물이 시간에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이콤. 자, 라이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방이 나와주죠. 단기간에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 예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라 보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는 본느라는 종목이에요. 본느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이런 거 많이 얘기했지만 12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전환 청구권이 얼마다? 지금 1,900원대예요. 1,900원대면 지금 자리에서 팔아도 거의 약 2배 정도겠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뭐 한 200원 정도만 더 오르면 거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들이 악성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면서 시간의 흐름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원전선 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선주는 다 조심해야 돼요. 우선주가 이게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는데 살 때는 팔 기회를 안 주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너무 고점 리스크도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죠? 대원전선 우. 지금 2,000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4배가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92억 원이에요. 그 말에 지금 4배가 오르기 전에는 지금 이 종목이 한 40억, 시총이 40억, 50억도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억도 안 된다는 종목은 사실상에 10억만 있어도 연상한가를 보낼 수 있고요. 누군가 10억만 시장가로 매도 물량을 던져도 하한가합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호가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얕다.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적은 물량으로도 연이은 하한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우선주 조금 더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상승한 전력, 설비, 전기 등이 시간 외에서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대원전선 우선주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의 헌법 기념일로 인해 양시장 휴장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한 시장의 반응과 관련주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150억 규모의 베트남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한 코아시아CM과 시간의 급락주로는 최근 급등에 신고가 리스크 갖고 있는 대원전선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승부주에 대한 힌트 세세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